고의 독서 천재박. 자, 천재박이니까 자, 천재박을 펼쳐놓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할 단어는 64페이지 사실적 읽기야. 자, 64페이지 사실적 읽기. 그러면 이제 이게 독서의 방법으로 2단원 독서의 방법으로 처음 시작을 하는 거거든. 그럼 독서의 방법을 공부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게 사실적 읽기야. 그럼 사실적 읽기가 끝나면, 그러니까 사실 읽기가 가장 기본적인 거야. 그 다음에 우리가 추론적 읽기를 시작할 거야. 추론적 읽기. 그러니까 사실적 읽기에서 한 단원이 들어있는 거고 추론적 읽기에서 또 다른 내용이 들어있겠지. 그러니까 이거는 읽기의 방법론을 가르치는 거고, 그리고 거기에 적정기술이라는 작품이 하나 들어있는 거야. 그러면 사실적 읽기가 가장 기본적인 읽기의 방법이야. 기본적인 독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기본적인 독서 방법. 그럼 사실적 읽기에서 추론적 읽기로 나가시는 거야. 추론적 읽기에서 비판적 읽기로 나가실 거거든. 그럼 비판적 읽기가 끝나면 그 다음에 자, 우리가 감상적 읽기라 그래가지고 시 같은 걸 읽는 걸 감상적 읽기라고 말을 해. 그래서 사추비감, 사실적 읽기에서 추론적 읽기로 나갈 것이고, 그 다음에 비판적 읽기, 그리고 감상적 읽기로 나갈 거야. 그러면 오늘 배워야 될 것은 사추비감 중에서 사실적 읽기야. 자, 그럼 사실적 읽기를 갖다가 우리가 공부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도대체 뭐냐. 자, 그럼 봐봐. 65페이지를 보면 글에 드러난 정보를 사실적으로 확인하며 읽는 활동이다. 글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독서 단계다. 그러니까 사실적 읽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정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야. 정보를 갖다가 어떻게 받아들인다고? 있는 그대로 우리가 읽어서 보게 될 거야, 정보를. 그러면은 글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독서 단계가 바로 지금 말한 사실적 읽기고, 그 다음에 추론적 읽기, 비판적 읽기, 감상적 읽기로 나갈 거야. 그래서 너희들은 사실적 읽기를 지금 공부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읽기 활동으로 글 중심의 읽기 방법이 있어. 자, 글 중심의 읽기 방법이 있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내용도 봐야 되고, 이 정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내용적인 면도 봐야 하고, 그 다음에 형식적인 내용도 봐야 돼. 그러니까 내용적인, 의미적인 내용도 봐야 되지만 형식적인 내용도 봐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의미 내용과 형식 내용을 정확하게 정보로 우리가 자, 이걸 이해해야지만 사실적 읽기를 끝나. 자, 그러면 내용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이 중에서 이걸 뺄게. 내용을 알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게 뭡니까? 그러면 내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중심 내용과 세부 내용으로 우선 나눠. 우리가 한 단락을 읽을 때마다, 자, 뭐를 읽을 때마다, 한 단락을 읽을 때마다, 자, 그리고 한 문장을 읽을 때마다도 마찬가지야. 그럼 봐봐. 중심 내용과 세부 내용으로 나눈다는 게 우리가 한 문장을 읽을 때도 그렇지만 한 단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 아니야. 마찬가지야. 그럼 한 문장을 읽을 때는 핵심어를 찾아 써야 되고, 즉 중심어를 찾아 써야 되고, 그리고 나머지는 세부 내용이 되겠지. 한 단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 아니야. 중심 내용이 있을 거 아니야. 중심 내용이 있고 나머지는 세부 내용으로 가겠지. 그렇게 조금씩 읽다 보면 한글 전체를 읽게 되는 것이고, 글 전체에 접근하게 되는 것이고, 그 전체의 글의 중심 내용을 내 말로, 즉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주제야. 이 주제를 내 말로 요약을 해주면 바로 주제가 끝나. 자, 이걸 뭘로 요약을 해주라고? 중심 내용, 이 주제를 자, 내 말로 다시 한번 뭐 해야 돼? 정리를 해줘야 돼. 요약을 하는 걸 우리가 중심 내용 요약, 다른 말로 주제 요약이라고 하는 거야. 이게 내용에 관련된 거야. 여기까지 알겠어? 자, 내용은 중심 내용과 세부 내용으로 나눌 거야. 우리는 별거 한 거 없어. 사추비감 한번 했고, 자, 뭐 한번 했고? 사실적 읽기가 가장 기본적인 독서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추론적 읽기에서 비판적 읽기로 갈 거고, 비판적 읽기에서 감상적 읽기로 갈 거야.
내용에 따라서 읽는다는 것은 중심 내용과 세부 내용의 의미로 구분하는 건데 한 문장에서도 중심어가 있고 한 단락으로 나가도 중심 내용이 있어. 글 전체의 중심 내용을 내 말로 요약하는 것이다. 자, 뭐 이거 내가 논술 선생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거 논술에서도 굉장히 이 말을 굉장히 중시하거든. 그냥 우리가 단락별로 요약을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요약을 할 때 내 말로 다시 요약을 하는 이 과정 상당히 중요해. 그럼 이제는 형식적인 것을 한번 볼게. 자, 뭐를 본다고? 형식적인 것을 한번 볼게. 형식적인 것은 글의 구조를 아는 것이거든. 자, 뭐를 아는 거야? 글의 구조나 자, 그 다음에 그 흐름 같은 것을 아는 건데 그 구조를 갖다가 우리가 알기 위해서 설명의 진술 방법을 외우셔야 돼. 자, 뭘 외우셔야 돼? 설명의 진술 방법을 외우셔야 돼. 그러면 너 이렇게 많은 말을 해, 김영. 그런데 실제로 내가 말한 거 많이 없어. 이거 봐봐. 내가 말한 게 뭐냐면 이거 사실적 읽기 이거 한마디 했어. 이거 했어. 그래서 사추비감 이거 한마디 했고 그리고 그 정보를 제대로 이해해야 되는데 사실적 읽기를 잘하기 위해서는 뭐를 알아야 되는데 정보를 알아야 돼. 그리고 내가 이거 지금 내용 얘기한 거야. 그리고 지금 설명의 진술 방법 얘기하면서 형식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야. 이해가 됐어? 자, 그러면 넘어가서 아까 니는 사실적 읽기 그리고 추론적 읽기 그리고 비판적 읽기 그리고 감상적 읽기라는 걸 했어, 김영디가. 그런데 사실적 읽기를 위해서는 이게 가장 글의 기본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기초 단계야. 자, 우리가 나타나 있는 정보를 효율적으로 이해를 해야 돼. 기본적인 글 단계에서. 그걸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하다 그랬어. 하나는 내용, 의미 내용을 아는 것이야. 자, 뭘 아는 것이야? 의미 내용을 아는 것이야. 하나는 뭘 안다고? 형식을 아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의미 내용을 아는 것은 한 문장에서 출발한다 그랬어. 한 문장에서 한 단락으로 나가고 한 문장에서 뭘로 나가고 한 단락으로 나가고 한 단락에서 글 전체로 나가서 글 전체를 내 말로 요약을 해주면 자, 뭘로 요약을 해주면 내 말로 요약을 해주면 그게 바로 주제가 된다 그랬어. 그럼 글의 형식 중에 설명의 진술 방법을 지금부터 설명을 해보려고. 자, 글의 형식 중에서 뭐를 설명해 본다고? 설명의 진술 방법. 설명의 진술 방법은 우선 여기에 나와 있거든. 64페이지에. 자, 우선은 내가 쭉 써봤어. 정의의 시 비교대조, 구분분류 분석비유, 서사묘사 과정인과 연역균합 유추. 이러면 고등부에서 나왔던 모든 설명의 진술 방법은 다 알게 되는 거야. 그러면 정의, 예시, 비교, 대조. 자, 여기서 우리 아이들이 모를 게 있을까? 정의는 뜻풀이야. 정의는 뭐라고? 뜻풀이야. 자, 여기서 정의는 뜻풀이기 때문에 피정의양. 만약에 예를 들면 빵을 정의를 내릴 거야. 빵은 하면서 정의를 내리면 이게 피정의양이 되는 것이고 얘가 정의양이 되는 것이다. 자, 피정의양이 되고 빵이 그리고 얘가 정의양이 될 거야. 그런데 이제 잘못하는 사람들은 피정의양인 빵과 정의양은 똑같을 순 없어. 그럼 바보가 돼. 빵은 히히 빵이야. 자, 이거 바보야 아니야? 피정의양과 정의양이 같지만 않으면 돼. 예시는 당연히 예를 들어 설명하는 거 다 할 거고 비교는 공통점을 견주어 보는 거야. 둘의 교집합을 견주어 보는 거야. 대조는 차이점을 견주어 보는 거야. 그럼 정의, 예시, 비교, 대조. 그 다음에 나온 게 구분, 분류, 분석, 비유야. 자, 구분하고 분류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 자, 구분하고 분류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문학을 시, 소설, 수필, 희곡으로 나누잖아. 그러면 내 화살표를 봐봐. 문학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면 이게 구분이야. 이게 구분이야. 그리고 시, 소설, 수필, 희곡을 시, 소설, 수필, 희곡을 이렇게 올라서 묶으면 분류거든. 그런데 구분하고 분류가 같이 나와버리면 이거를 아이들이 착각을 해. 착각을 해서 구분하고 분류가 자 같은 건 줄 아는데 이제 귀찮으니까 이걸 자꾸 분류라고 하는 것 뿐이야.
원래 정확하게 말하면 구분은 큰 항목을 작은 항목으로 나누는 것이고, 분류는 작은 항목을 큰 항목으로 묶는 거야. 근데 귀찮으니까 자꾸 이걸 분류라고 한 것 뿐이야. 알겠어? 분석은, 자, 예를 든다면 곤충은 머리, 가슴, 배로 구분된다. 자, 이런 식으로 나누듯이 분석도 마찬가지야. 분석은 하나의 대상을 자르는 거야. 구석구석 자르는 거야. 자, 이런 식으로 자르는 거야. 알겠어? 이건 종류별이고, 그럼 얘하고 얘가 무슨 차이야? 그럼 얘는 종류별이고, 오늘 자동차를 분석해보자. 그럼 도끼 들고 나가가지고 내가 자동차를 갖다가 찍어 내릴 거야. 그러면 엔진 나오겠지. 그리고 뭐 나와? 소파 나오겠지. 자, 이렇게 하나의 큰 것을 가지고 나누는 것을 우리는 분석이라고 하고, 이건 종류별로 나누는 것을 말한다. 얘는 뭐대로 나누는 걸 말해? 종류별로 나누는 걸 말해. 분석은 곤충 하나를 가지고 머리, 가슴, 배로 나누는 거야. 그러니까 큰 하나의 개체를 가지고 나누는 걸 분석이라고 해. 그럼 이건 종류별로 나누는 거고, 비유는 알지? 자, 빗대서 얘기하는 거야. 김영 돼지 같아. 그럼 정의, 예시, 비교, 대조, 구분, 분류, 분석, 비유. 자, 이렇게 들 거야. 정의, 예시, 비교, 대조, 구분, 분류, 분석, 비유. 자, 그럼 이제 나머지를 한번 해볼게. 나머지는 서사, 묘사. 자, 서사하고 묘사야. 그리고 과정, 인과. 자, 서사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줄거리를 나누는 거야. 묘사는 자, 그림을 그리듯 상세하게 설명을 하는 거지. 과정은 오늘의 요리 시간만 생각하면 돼. 자, 서사는 우리가 초보식 구성이라 해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재구성을 하는 거야.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묘사는 그림을 그리듯이 설명을 해. 김영의 얼굴에는 점이 몇 개가 있고, 알겠어? 자, 그 다음에, 자, 얼굴 피부색은 그랬어. 뭐, 검붉다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코는 약간 펑퍼짐하고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듯이 나타내는 거야. 얘는 오늘의 요리 시간 같은 거야. 어떻게라고 생각을 하면 돼. 옆에 있는 조수가 계속 묻지. 선생님, 자, 오늘의 요리 어떻게 하나요? 우선 닭을 갖다가 때려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런 식으로. 그럼 그게 과정이야. 그리고 닥터를 뽑아주세요. 어떻게 해요? 이게 과정이야. 그래서 주로 오늘의 요리 시간이라고. 인과는 너희가 알다시피 원인과 결과야. 정의시, 비교대조, 구분, 분류, 분석, 비유, 서사, 묘사, 과정인과 연역, 귀남, 유추다. 연역법, 일반적인 것에서 구체적인 것으로 가는다. 모든 사람은 죽는다. 그러니까 같은 이응이니까 일반적인 것에서 구체로 가고, 귀납추로는 자, A도 죽는다, B도 죽는다. 그래서 구체적인 것에서 일반적인 것으로 가는 거고, 유추는 유사하거나 비슷한 것 사이에 또 다른 공통점이 있는 것으로 본다. 유사하거나 비슷한 것 사이에 자, A가 회를 잘 먹어, B도 회를 잘 먹어, C도 회를 잘 먹어. A 집이 잘 살아, B 집도 잘 살아, C 집도 잘 살아. A 공부 잘해, B 공부 잘해. 그래서 C도 공부를 잘할 거라고 하는 게 유사하거나 비슷한 것 사이에 또 다른 공통점이 있는 것이다. 자, 그러면 많은 것 같지만 정의, 예시, 비교, 대조, 구분, 분류, 분석, 비유, 서사, 묘사, 과정인과 연역, 귀남, 유추. 이게 설명의 진술 방법이었어. 그러면 책을 보면서 하나씩 언급을 해볼게. 글에 드러난 정보를 사실적으로 확인하면서 읽는 거라고 아까 얘기를 했고, 거기서 가장 기본적인 독서 단계가 사실적 읽기야. 추론적 읽기, 비판적 읽기, 감상적 읽기로 나갈 수 있어. 자, 서사적 읽기에서는 글 중심의 읽기 방법인데, 내용에서는 제시된 정보와 중심 내용을 파악을 하셔야 되고, 글의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구조나 전개 방식을 알아야 돼. 그래서 구조도 알지만 전개 방식으로 아까 정의, 예시, 비교, 대조, 구분, 분류, 분석, 비유, 서사, 묘사, 과정인과 연역, 귀남, 유추를 공부했었어. 자, 중심 내용과 주제를 파악한다는 건 이렇게 가는 거야. 중심 내용과 세부 내용을 구분하고 그 문단들 간의 관계를 파악할 거야.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 문단들 간의 관계를 파악해서 주요 내용을 내 말로 요약하면 이게 바로 주제를 쓰는 것이다. 이게 바로 뭘 쓰는 것과 같아? 주제를 쓰는 것과 같아. 그러면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을 찾아야 되는데, 글의 구조는 글의 종류나 장르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어. 그리고 글 전체의 논리가 자 어떤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전개 방식이 여기에도 나오지. 분석, 묘사, 분류. 분류는 종류별로 나누는 거다. 분석은 하나의 개체를 자르는 거야. 만약에 이 학생을 분석해보자. 그럼 머리, 가슴 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잘라내면 이게 바로 분석이고, 알겠어? 이 학생의 종류는
뭐겠니? 고등학생이다. 뭐 이런 식의 종류 구분이 다르다라는 거 분석하고, 예시, 정의, 비교, 대조, 유추, 유사하거나 비슷한 것 사이에 또 다른 공통점이 있는 거 여기 써놨어. 서사, 시간의 흐름, 줄거리의 흐름에 따라서. 과정, 오늘의 요리를 생각하라 그랬어. 이런 등이 있는데 우리는 다 했어. 여기 다 있어. 정의, 예시, 비교, 대조, 구분, 분류, 분석, 비유, 서사, 묘사, 과정인과 연역, 규남, 유추. 자, 그러면 사실적 읽기로 들어있는 사례로 우리는 페이지를 넘어가 볼 거야. 64페이지에서 이걸 했다고 한다면 넘어가서 73페이지로 먼저 갈 거야. 자, 뭘로 먼저 간다고? 73페이지. 자, 이거 설명문이거든. 이 글이 갖고 있는 특징이 설명문적인 특징이야. 이 글은 지금 적정기술이란 무엇인가? 사실적 읽기로 나와 있는 적정기술은 무엇인가? 자, 여기 제목이 있어. 적정기술이란 무엇인가? 자, 이렇게 묻게 될 거야. 그러면 적정기술이란 무엇인가? 자, 우선은 적정기술을 전혀 모르는 애한테 이 말을 하면 답답하게 느껴져. 그렇기 때문에 얘는 설명문이야. 자, 너희 알잖아. 설명문은 이해를 목적으로 한다고 했어, 안 했어? 서리객설. 이해를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당연히 정보를 줄 수밖에 없어. 정보 없이는 이게 이해가 안 가거든. 적정기술에 대한 정보를 줘야지만 그 학생들이 적정기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해를 목적으로 하고 객관적이고 설명적이야. 자, 그래서 서리객설이라고 외운 적이 있었을 거야. 못 외웠다면 지금이라도 외워줘. 이해를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자, 뭘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정보를 줄 수밖에 없어. 서리객설. 그럼 적정기술이란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우선은 서본결로 나눠볼 거야. 적정기술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걸 알기 위해서 우리는 서본결로 나눠볼 거야. 서론, 본론, 결론. 서론은 이렇게 외우면 되는데, 첩의 개개. 자, 이게 뭐야? 첩의 개. 자, 개념을 2번 설명할 거야. 개념을 몇 번 설명할 거야? 2번 설명할 거야. 이게 무슨 말인데? 처음 배경, 도대체 적정기술이 왜 나왔나? 그 처음 배경을 얘기를 할 거거든. 그래서 첩의 개. 처음 배경과 개념을 2번에 걸쳐서 얘기를 할 거야. 적정기술이 무엇인지. 그러면 왜 첩의 개라고 외웠냐면 여기에도 배경이 나오거든. 적정기술이 처음 도입되게 된 배경이 나와. 근데 여기에도 배경이 나오거든. 그래서 2개가 배경이 나와. 자, 첩의 개개를 외우셨다면, 자, 뭘 외우셨다면? 첩의 개개를 외우셨다면 그 다음에는 자, 조, 배 똑같이 배경이 나와. 조건. 그러니까 적정기술은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는지를 얘기할 거야. 자, 그래서 첩의 개개, 첩의 개개를 외우셨다면 조배 이해.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조건이 나와. 적정기술이라면 뭘 적정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지 그 조건이 나와야 돼. 이런 것을 갖춰야지만 우리는 적정기술이라고 말을 할 수 있어. 그리고 이것이 어떤 배경에서 이루어지는지, 도입되게 된 배경하고는 좀 달라. 그 다음에 자, 이유야. 왜 이 적정기술이 필요한지. 자, 적정기술이 필요한 이유를 얘기할 거야. 조배 이해야. 그리고 해결 방안이야. 자, 그러면 그 전에 뭐가 나오냐면 우리가 적정기술의 반대말을 얘기해 줄게. 자, 적정기술은 좋은 거거든. 왜냐면 예를 든다면 굉장히 단순화된 기술이야. 이제 배우면 알겠지만 적정기술의 반대가 최첨단 기술이야. 최첨단 기술은 말이야. 자, 적정기술하고 달라서, 자, 뭐는? 최첨단 기술은 적정기술하고 달라서, 자, 이거는 현지, 그러니까 돈 없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굉장히 필수적인 요소가 되는데, 최첨단 기술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선진국에서 갖고 있는 기술이고, 일반적인 사람들이 만약에 최첨단 기계가 고장이 났다, 그거는 일반인이 못 고치거든. 그래서 최첨단 기술이 위기 상황에서 쓰기가 어렵다라는 거야. 최첨단 기술은 위기 상황에서 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뭐가 나왔다? 적정기술이 나왔다. 이렇게 갈 거야. 그러니까 전체적인 흐름은 처음의 배경, 적정기술이 도입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얘기하고, 첩의 개개,
처음 배경과 뭐가 나온 거야? 개념 2번이 나온 거야. 처음 도입되게 된 배경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처음에 나온 배경이라고 외우면은 꼭 처배계라고 안 외워도 배계라고 외워도 돼. 배계, 배경이 나와. 처음 도입되게 된 배경. 그 다음에 개념이 나오고, 자, 적정기술의 조건이 나오고, 그 다음에 배경이 나와. 그리고 이유가 나오고, 최첨단 기술의 문제점이 나와. 그리고 이 해결 방안으로 적정기술이 할 수 있다. 그래서 조배 이유. 배계를 외웠다면 조배 이유. 자, 조배 이유와 해결. 됐어? 조배 이해.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한국형 적정기술에 대한 기대감으로 끝날 거야. 자, 한국형 적정기술에 대한 뭘로 끝난다고? 기대감. 자, 이런 것들로 끝나게 될 거야. 알겠어? 그럼 배계와 조배 이해와 그 다음에 한국형 적정기술에 대한 얘기를 할 거야. 그러면 이거 봐봐. 자, 성격은 시사적이야. 시사적이라고 하는 것은 현대 시대에 맞는, 그러니까 현대 시대에 그래서 걸맞는 사건들을 우리가 시사적이라고 얘기를 하거든. 그리고 분석적. 자, 아까 말했잖아. 하나를 가지고 다 나눠 안 나눠? 나누지. 그리고 대조적인 게 나온다. 그러면 뭐하고 뭐가 당연히 대조적이겠냐? 너희들도 알다시피 최첨단 기술과 뭐를 대조하겠어? 적정 기술을 대조하겠지. 최첨단 기술하고 뭐를 대조할 거야? 적정 기술을 대조할 거야. 아, 물론 사례도 나와. 자, 물론 뭐도 나와? 사례도 나와. 뭐 성격은 워낙 뭐 많으니까. 예시죠. 그래서 적정기술의 개념과 그 특징, 현대사회 위기를 해결할 대안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적정기술을 소개하고 그 필요성을 부각할 거야. 아까 맨 처음에 서론에는 배계, 즉 뭐라 그랬어? 배경, 처음 도입된 배경과 개념 2번이 나온다 그랬지? 그 다음에 조배 이유와 해결 방안, 조건, 적정기술의 조건, 그 다음에 배경, 그리고 해결 방안, 그리고 정의도 나오고 열거도 나오고 예시도 나오고 인과도 나오고 대조의 전개 방식으로 나올 거야. 그러면 전개 방식이 굉장히 많으니까 그 문제는 하나 나온다고 보셔야 되겠지? 자, 그럼 봐봐. 등장 배경과 개념이 나올 거야. 등장 배경과 뭐가 나올 거라고? 개념이 2번에 걸쳐서 나올 거야. 그리고 뭐 조건이라든가 자, 이런 것들이 쭉 나오게 될 거야. 자, 그러면 적정기술의 개념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 인간의 기본적인, 그랬어. 자, 인간의 기본적인 뭐를? 자, 생존의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기술이야. 기본적인 생활에 가장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기술이야. 그러니까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기술이니까 우리가 더 나갈 필요가 없고, 알겠어? 자, 물을 쉽게 길게 하는 것들, 뭐 이렇게 이런 것들도 하고, 물을 쉽게 운반하게 하는 것들, 자, 이런 것들 지역의 조건과 양립하고, 그러면 지역 조건과 같이 갈 수 있다는 거야. 양립은 함께 설 수 있다는 거야. 물질과 자원에 적합하며 지역민들이 유지하고 작동할 수 있는 기술이어야 되고, 그러니까 지역민들이 유지 작동할 수 있으려면 당연히 지역민들의 동네에서 나는 자재가 필요하겠지. 예를 들어보자. 내가 뭐 하나 고장났는데 그 자재가 만약에 아프리카에 있어. 한국에서 고장났는데 그럼 한국 사람들은 못 쓰는 거 아니겠냐? 그럼 아프리카 같이 못 사는 국가에서는 그런 택배 시설이나 이런 것도 없을 텐데 더 하기 힘들겠지. 이 모두가 그 지역적 조건에 맞아야 돼. 고치기도 쉬워야 되고 사용도 편리해야 되고 자재도 어디 있어야 돼? 그 지역과 함께 하면 좋겠지. 그래서 이제 조건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 조건은 좀 많아. 저렴해야 되고 재료를 사용해야 되고 현지 기술과 노동력을 해야 되고 크기와 사용법이 적합해야 돼. 지역민들이 직접 제품을 제작하거나 AS 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협동작업으로 지역 발전에 공헌해야 되고 상황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해야 돼. 지역 주민의 역량을 강화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지역 주민의 뭐까지? 고용을 창출할 수 있어야 돼. 아까는 필요를 충족시켰다면 이건 고용을 창출할 수 있어야 돼. 그러면 중앙 집중적이라는 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중앙에만 한정돼 있어. 자, 최첨단 기술은 현대사회의 위기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해. 자, 우리가 위기가 오잖아? 그럼 집에 가장 필요한 게 가장 흔한 등불 같은 거, 랜턴 같은 게 가장 필요하거든. 쌀 뭐 이런 거. 그렇구나. 위기 상황에서는 정말 생존에 필요한 가장 흔한 기술 이런 게 필요해.
그런데 위기 상황에 최첨단 기술은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해. 그래서 소규모 단위로 자립적인 삶을 도모해 위기 상황에 취약한 첨단 기술을 보관할 수 있어야 돼. 자, 그럼 이거는 바커와 미국의 국립 적정기술센터, 아까 내가 개념 정의가 2번 들어간다 그랬어. 개념 정의 몇 번? 2번 들어간다 그랬거든, 처음에. 그리고 나서 뭘로 들어갈 거야? 자, 이거 봐봐. 여기에 보면 적정 기술을 갖춰야 될 여러 가지 조건들을 하나하나 나열했으니까 열거가 들어가야 되겠지. 그리고 인과도 나올 거야. 증강 집중적인 최첨단 기술이 지속 가능성의 한계를 드러내면서 그 기술에 의존하고 있는 현대사회의 여러 가지 위기 상황에 직면했다. 중앙 집중적인 최첨단 기술이 원인이 돼서 자, 위기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 그러니까 얘는 위기만을 낳아, 항상. 중앙 집중 것은 그런 식으로 얘기를 전개해 나갈 거야. 얘는 위기를 맞이하게 만들었어. 대조는 중앙 집중적인 것과 뭐에? 자, 즉 현대사회 최첨단 기술이 결국 뭐보다 못하다? 자, 적정 기술보다 못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 그럼 지금까지 나왔던 걸 한번 볼게. 얘는 정의, 열거, 예시, 인과, 대조야. 알겠어? 자, 얘는 정열, 알겠어? 예인대, 정열, 예인대가 나왔다. 얘는 뭐가 나왔다고? 정열, 자, 대조, 알겠어? 예시, 인과, 알겠어? 됐어? 자, 이렇게 나왔어. 알겠니? 자, 그러면 앞으로 가볼게. 본문으로 가볼게. 본문을 넘어가면 적정 기술은 무엇인가 라는 게 들어있어. 자, 본문을 넘어가면 뭐가 들어있다고? 적정 기술이란 무엇인가가 들어있어. 페이지는 66페이지야. 페이지는 66페이지. 자, 주요 내용을 직접 살펴보자 그랬고, 자, 이제 20세기 말까지만 해도, 자, 뭐까지만 해도? 20세기 말까지만 해도, 그럼 20세기부터가 현대다. 자, 우리가 근대는 17에서 19야. 그럼 20세기는 뭐야? 자, 현대야. 현대 말까지만 해도 소수의 시민운동가나 대한운동가에게만 관심의 대상이었던 적정 기술이 이제는 일반 대중에게도 큰 관심거리가 되었다. 그럼 적정 기술이 이제는 일반 대중에게 큰 관심거리가 되었어. 하지만 흔히 생각하는 것과 달리 적정 기술이 최근에 생겨난 것은 아니다. 그러면 20세기 말까지만 해도 누구한테만 관심의 대상이었던, 소수의 시민운동가나 대한운동가한테만 관심의 대상이었던 적정 기술이 이제는 일반 대중에게도 큰 관심거리가 되고 있어. 21세기에는. 하지만 흔히 생각하는 것과 달리 적정 기술이 최근에 생겨난 건 아니래. 1960년대 중반에, 그러니까 20세기 중반에 제3세기의 경제적, 기술적, 사회적 문제들이 자, 제기되자 제3세기가 못 살잖아. 전통사회의 기존 조건들과 기술적 발전이 조화를 이루면서 경제적 개선을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려는 노력이 시작되었다. 자, 그러니까 뭐냐면 1960년대 중반에 제3세기의 경제적, 기술적, 사회적 문제들이 제기되자 전통사회의 기존 조건들과 기술적 발전이 조화를 이루면서 경제적 개선을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는 노력이 시작된 거야, 아니야? 그러니까 처음 등장 배경은 자, 언제야? 20세기 중반부터 제3세기를 도와주기 위해서 시작되었다는 얘기를 한다. 자, 그러면 내가 맨 처음 단락에서 뭘 한다 그랬어? 지금 처음 등장하게 된 배경이 제3세계를 도와주기 위한 거야. 경제적, 기술적, 사회적으로, 경제적, 기술적, 사회적으로 부족한 누구를? 제3세계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시작된 것이다. 자, 뭐 하기 위해서 시작됐다고? 자, 우리가 지금 21세기에는 많이 널리 알려진 뭐가? 적정 기술에 관련된 사항이 20세기 말엽에는 주로 누구에 의해서만 주창됐어? 자, 아까 소수 운동가들에 의해서만 주창이 됐던 이 적정 기술이 지금은 만연해 있어. 좀 옛날보다는. 그럼 이게 처음 시작은 언젠데? 20세기 말엽인 줄 알면 안 되고
20세기 중반에 시작된 거야. 아까 1960년대에 이미 제3세계를 위해서 시작했다 그러지 않았니? 그러니까 이걸 연도별 시간별로 다시 한번 재구성해보면 이건 연도별 시간별 구성이 아니야. 20세기 중반, 즉 1960년대 제3세계에 뭐를 도와주기 위해서? 기술적, 자, 사회적, 됐어? 경제적인 문제를 도와주기 위해서 시작된 거야. 기술적, 사회적, 경제적인 문제를 도와주기 위해서 시작한 게 제3세계 기술이야, 아니야? 기술이야. 그런데 그거를 자, 계속 연달아서 누가 받았어? 소수의 운동가들이 20세기 말엽에 받기 시작했어. 소수의 운동가들이. 그리고 지금은 21세기가 돼서 지금 적정기술에 대한 게 많이, 자, 소수 운동가에만 주창되었던 것이 지금은 많이 사람들이 알게 됐다라는 거야. 이렇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배치를 해봤어. 그러면 이 부분이 처음 등장한 배경이 아니야. 이게 첩에게라고 아까 외웠던 처음 등장한 배경이 되는 거야. 이 맥락에서 자, 영국의 경제학자 슈마허는 제3세계 빈곤국의 필요에 적합한 값싸고 소박한 기술 개념이다. 그러면 영국의 경제학자 슈마허는 제3세계 빈곤국에 필요한 적합한 값싸고 소박한 기술 개념으로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거고? 적정기술을 얘기한 거야. 그런데 그때는 적정기술란 말이 없었어. 그래서 중간기술 이런 식으로 제안이 된 거야. 자, 오늘날 적정기술 운동의 기초가 된 그의 제안은 대안기술 또는 적정기술로 표현되는데 지금은 후자의 표현을 선호하고 있다. 자, 중간기술, 대안기술 또는 적정기술. 그래서 지금은 적정기술이라는 제목으로 얘기가 된 거야. 그래서 처음에 등장 배경은 1960년, 즉 20세기 후반으로 가면서 중후반으로 가면서 시작이 된 거구나. 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면 돼. 제3세계를 도와주기 위한 이야기였어. 그 다음에 이제 본문으로 가볼게. 이후 적정기술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가 많이 있어 왔다. 대표적으로 바커는 적정기술을 인간이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모든 기술로 정의했다. 그럼 바커와 슈마허가 좀 달라. 슈마허는 제3세계를 도와주는 걸로 이야기를 했고 바커는 이거를 갖다가 조금 더 크게 얘기했어. 그래서 너는 어떻게 외웠어? 조금 더 커. 바커는 조금 더 큰 기술로 이야기를 했어. 그러니까 인간 세계의 모든 기본적인 기술, 인간의 생존에 필요한 생활을 기본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큰 기술을 이야기했다고 보시면 이해가 될 거야. 그는 의식주, 건강, 교육과 같은 인간의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하여 주지 못하는 기술은 적정한 기술이라고 볼 수 없으며, 그러니까 내가 기본적인 필요가 제일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하지.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기술은 적정 기술이 아니야. 그러니까 바커는 뭐라고 생각했던 거야? 의식주, 건강, 교육, 어떤 인간의 기본적인 필요성을 충족시켜주는 기술만이 바로 적정 기술이라고 얘기를 할 거야. 그래서 하위 20%의 사람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태로 만든 경제성장 전략과 이를 뒷받침하는 기술은 적정 기술이 될 수 없다고 주장을 했어. 자, 하위 20% 사람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태로 만든 경제성장 전략과 이를 뒷받침하는 기술. 그러면 이거야. 하위 20%의 사람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들은 올바른 기술이 아니라는 거야. 우리가 기술력의 발전이나 우리가 제약 회사에서 우리가 연구를 시도하는 걸 보면 다 돈 있는 곳에 팔아먹으려고 하는 전략이 대부분이에요. 지금도 아프리카의 어떤 고질병, 뭐 말라리아라든가 이런 것들부터 시작을 했을 때 이런 병에 대해서 잘 치유가 안 되고 있는 건 우리의 기술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상품성이 떨어지기 때문이거든. 그럼 하위 20%의 사람들한테는 최첨단 기술은 안 먹히겠지. 왜? 지금 당장의 생존에 필요한 기술이 더 먼저야, 아니야? 먼저야.
자, 그러기 때문에 20% 사람들한테, 하위 20% 사람들한테 안 먹혔던 그런 것을, 자, 우리가 개발하는 게 바로 적정기술이다. 그래서 인간의 생존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 자, 그러면 옆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 67페이지로. 한편 미국의 국립적정기술센터는 적정기술을 활용하는 상황에 비추어 비용과 규모 면에서 적합한 도구 또는 전략이라는 넓은 개념으로 정의했다. 그러면 활용되는 상황에 비추어 비용과 규모 면에서 적합한 도구. 자, 비용이나 규모에 적합하면 돼. 국립적정기술센터는 이름이 국립적정이잖아. 그러니까 비용이나 규모에 적정한 거라고 외워. 비용이나 규모에 적합한 것. 그러면 굉장히 많은 정의가 나왔어. 슈마의 정의도 나왔고 바커의 정의도 나왔고 그리고 국립적정기술센터의 정의도 나왔어. 자, 기술적 관점으로 볼 때 어떤 기술이 지역적, 문화적, 경제적. 자, 지역적, 문화적, 경제적 조건과 양립할 수 있고 지금 이거 조건이 아니야. 조건이지. 적정기술의 조건을 지금부터 얘기할 거야. 자, 지역적, 문화적, 경제적 조건과 양립할 수 있고 지역적으로 물질과 에너지원을 이용할 수 있으며 그 지역 사람들이 그 도구와 과정들을 유지하고 작동할 수 있을 때 그 기술을 적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야. 그러면 바커의 말과 국립적정센터의 말을 정리해놨지. 의식주, 건강, 교육 등 인간의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것을 이야기를 했어. 모든 기술, 바커는 좀 크다 그랬어. 자, 이거는 활용되는 상황을 볼 때 비용, 규모, 적합한 기술, 구체적으로 지역 문화, 경제 조건과 양립하고 지역의 물질과 에너지를 사용하고 지역민들이 유지하고 작동할 수 있는 기술로 기술의 조건이나 특성을 제시했어. 자, 기술의 조건이나 특성을 더 넓은 관점에서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얘는 정의의 차원을 벗어날 정도로 조건과 특성을 얘기했어. 자, 그러면 그 다음 달라고 할게. 이처럼 적정기술의 개념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고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개념이 변하기도 하지만 적정기술이 갖춰야 될 조건에는 일반적으로 이런 사람들의 말을 통합해봤어. 자, 예를 들면 슈마의 말과 바커의 말과 국립적정기술센터의 말을 우리가 통합을 한번 해본 거야. 첫째, 적정기술에 드는 비용이 저렴해야 돼. 비싸면 누가 사냐? 특히 하위 20% 사람들이 살 수가 없잖아. 우선 돈이 싸야 돼. 값이 저렴해야 돼. 저렴한 비용은 현지인에게 적정 기술을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필수 조건이다. 둘째, 현지에서 나는 재료를 써야 돼. 당연한 거 아니야? 자, 그 다음에 적정 기술 제품을 제작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재료를 수입해야 한다면 가격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고 제품을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어려움이 생겨. 우리가 뭐 같은 거 고쳐보려고 했는데 갑자기 연도가 지나서 새 제품을 만들면서 과거 거는 안 만든다. 뭐 이런 거 많이 들어봤을 거야. 그러면 지속적으로 사용하는데 문제가 돼. 셋째, 현재의 기술과 노동력을 활용해서 일자리를 창출해야 돼. 현재의 기술과 노동력을 활용해야 돼. 그러니까 현지인이 못하는 건 안 된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자리까지 창출을 해주면 좋겠지. 그 다음에 적정기술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적정기술로 지역 주민의 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소득 창출과 삶의 질 개선을 꾀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넷째, 적정기술의 크기가 적당하고 사용 방법은 간단해야 된다. 제품이 너무 크거나 구조가 복잡하고 사용 방법이 어렵다면 이용 횟수도 줄어든다. 그러니까 크기가 적당해야 돼. 왜냐면 외국 사람들에서 우리가 서양의 차가 들어오긴 했지만 아직도 차가 없는 많은 국가들의 국민들이 있어요. 차를 갖다가 자기 자동차로 즉 자가용으로 활용하지 못한 애들이 있기 때문에 크기가 적당하고 사용 방법은 간단해야 돼. 너무 크고 구조가 복잡하면 횟수를 줄일 수밖에 없어. 간편하게 활용을 못한다는 얘기야. 다섯째, 지역 주민이 제품 스스로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스스로 생산이 가능해야 돼. 아까 일자리 창출하고 연결되지 않냐? 원칙적으로 대량 생산이 아닌 대중에 의한 생산을 지향한다. 이거 되게 중요해. 이거 대량 생산이 절대 아니야. 대중에 의한 생산하고 대량 생산을 착각하면 안 돼.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것과 대량 생산을 하는 것과는 달라. 대량 생산은 대부분 우리가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 즉 기술의 발달이 대량 생산이나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했다면 얘는 아니야. 대중에 의한 생산이지. 가급적 지역에 있는 생산시설을 활용해서 제품을 생산하는 게 좋아. 그러면 생산시설을 활용하는 건 좋은데 지역에 있는 생산시설을 활용해서 제품을 만들어내야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사람들의 협동작업을 이끌어내며 지역사회에 공헌해야 돼. 그러니까 공동체의 협동작업을 통해서 이끌어내면 더 좋고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을 해야 돼. 적정기술의 사용은 개인과 지역 공동체의 역량을 증대하여 개인 삶을 향상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가져오는 방향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황에 맞게 변화할 수 있어야 한다. 어떤 지역과 시대에서 적정기술이 다른 지역과 시대에는 적정하지 않을 수 있어. 그러니까 상황 변화에 맞게 변화한다는 것은 이 지역과 이 시대에는 맞았는데 다음 시대는 안 맞을 수가 있어요. 즉, 이 시대에는 물이 풍부했는데 다음 시대에는 물이 부족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항상 물이 부족해? 그럼 딴 걸로 한번 쓸 수 있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낼 수 있어야 좋은 거야. 그 다음에 적정기술은 환경의 변화에 맞춰 적응하는 데 유연성이 필수적이다. 이외에도 적정기술을 갖춰야 될 조건은 충분히 더 들어갈 수도 있어. 그런데 적정기술이 이러한 조건들을 모두 갖추어. 자, 이제 뒷장이야. 68페이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 비록 몇 가지를 만족시키지 못하도, 자, 이게 중요해. 다 갖출 수는 없어도 몇 가지가 좀 부족해도 해당 지역 기술의 주민의 역량이 강화되거나 삶의 질이 향상되고 고용이 창출된다면 적정 기술의 자격을 갖춘 걸로 볼게. 그러니까 이 7가지 조건이 모두 만족돼야 되느냐? 그건 아니야. 지역민의 삶에 질적 향상을 갖고 오거나 지역민의 고용이 창출되거나 또는 주민의 역량이 강화되거나 이러면 우리가 적정 기술로 보겠다고 했어. 자, 그럼 정리한 게 이거네. 저렴한 비용, 현지 재료, 그 다음에 기술과 노동력, 현지에, 그리고 현지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되고, 제품 크기가 적당해야 돼. 방법도 쉬워야 돼. 지역민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고, 협동작업을 해서 공동체의 지역 발전에 공헌하면 더 좋아. 그리고 말했잖아, 아까. 내가 물이 있다가도 없을 수도 있고, 없다가도 있을 수가 있지. 자, 이런 식의 유연성이 필요해. 지역 주민의 역량이 강화되고 삶의 질이 향상돼야 되고 지역 주민의 고용이 창출돼야 된다. 자, 그러면 그 밑으로 내려가서 오늘 적정 기술의 필요성은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모두에서 점점 강조되고 있다. 자, 이게 현대사회의 문제점이야. 현대사회는 강력한 위기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기후변화, 지진, 이런 자연재해, 그리고 성장 위주의 경제발전의 부작용, 석유와 같은 원자재 가격 변동 등 항상 위기가 전제돼 있어. 요즘은 코로나까지. 자, 그리고 이러한 각종 위기는 최첨단 기술의 문제점을 부각시켰어. 그러니까 강력한 위기들이 왔단 말이야. 이게 바로 적정 기술이 필요한 배경이야. 이게 적정 기술이 필요한 뭐라고? 배경이야. 그럼 봐봐. 자, 최첨단 기술이 위기 상황에 취약한 것은 지역 가능성에 취약하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야. 최첨단 기술의 특징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중앙 집중적이고 거대한 시스템의 구축이 불가피해. 꼭 그 거대한 시스템을 구축해놔야 돼. 그리고 어떤 시스템을 지속하려면 에너지를 너무 많이 써. 그리고 계속 인위적인 관리가 필요해. 전기가 하루 동안 끊길 때 평범했던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라고 생각하는가? 자, 우리한테 예시를 들어서 얘기를 해줘. 콸콸 쏟아지는 상수도가 중단되었을 때 식수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이러한 중앙집중적이고 기술 집약적인 최첨단 기술은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기술에 대한 의존도를 높인다. 반면에 적정 기술은 기본적으로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배경으로 작동한다. 자, 그러면 대조야 아니야. 자, 누구에 비해서 최첨단 기술이 이렇게 골치 아프고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데 반해. 자, 반면에 적정 기술은 기본적으로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배경으로 작동한다. 적정 기술은 노동력이 풍부한 곳에서는 노동력을 활용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재생 에너지가 필요한 곳에서는 재생 에너지를 활용하는 방법을 찾는다. 이를 통해 중앙 집중 기술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소규모 단위의 자립적 생존을 도모한다. 이런 점에서 적정 기술은 위기 상황에 취약한 최첨단 기술을 보유할 수 있는 기술로 그 유용성이 해결 방안이 되는 거야.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자, 얘가 아까 조건이었고,
자, 얘가 뭐였고? 조건이었어. 다시 한번 얘기할게. 조, 배, 이유. 그리고 해결 방안이 나올 거야. 자, 조배, 이유와 해결 방안이 나올 거야. 주목받고 있다. 그래서 현대 사회의 각종 위기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그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볼게. 위기에 취약한 최첨단 기술. 오늘날 적정 기술이 이걸 해결해 줄 거야. 최첨단 기술과 적정 기술이 대비가 됐다. 최근, 자, 이제 맺은말이거든. 여기가 마지막이야. 자,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나라 한국형 적정 기술의 기대감과 자, 그 다음에 이걸로 끝이 나. 당부. 자,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적정 기술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 이는 매우 고무적이다. 고무적이란 말은 칭찬하여 격려할 만하다 이런 뜻이야. 칭찬하여 격려할 만하다. 하지만 이미 4, 50년의 적정기술 역사를 지닌 서구 선진국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적정기술 관련 경험은 매우 부족하다. 또한 적정기술이 기존 방법이 해결하지 못한 모든 사회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기도 하는데 자, 이는 매우 위험한 생각이다. 적정기술이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어. 왜? 적정기술은 아까 말했잖아. 인간의 기본적인 생존권, 의식주, 교육이라든가 건강 이런 거에만 활용을 할 거야. 자, 이거 되게 중요하다. 모든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줄 수는 없어. 적정기술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고 선진국의 적정기술 역사에서 교훈을 얻음으로써 인류의 행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한국형 적정기술이 마련되고 정착되기를 기대해 본다. 그래서 인류의 행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한국형 적정 기술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끝을 내.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 맨 처음에는 처음 배경과 개념이 나왔고 슈마의 개념이 나왔고 그 다음에 자, 뭐가 나와? 조건, 배경, 알겠어? 이유, 해결, 그리고 맺은 말에서 한국형 적정 기술에 대한 기대와 당부로 얘기를 했어. 당부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적정 기술이 모든 걸 해결해 줄 수는 없다 그랬다. 자, 70페이지로 넘어가서 학습 활동을 같이 볼게. 자, 배경이 나왔고 개념이 나왔고 또 개념이 나와.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뭐가 나와? 적정 기술이 갖춰야 되는 조건이 나와. 그리고 배경, 이유, 기술, 기대감. 물론 여기에도 개념이 나와. 여기에도 뭐가 나와? 개념이 나와. 슈마허의 개념. 자, 뭐의 개념이 나와? 슈마허의 개념이 나온다. 여기는 바커하고 국립적정기술. 그래서 여기도 나오고 즉 처음 부분에도 나오고 가운데 부분에도 이게 나오게 돼. 개념이. 그 다음에 조건, 배경, 이유, 알겠어? 그리고 해결 방안으로서 나오게 되겠지. 됐어? 자, 그러면 세부 내용이 지금 나와 있어. 자, 중심 내용은 적정 기술의 개념과 특성인데 개념 나왔고 두 번째, 세 번째 문단에 두 번째, 세 번째 문단에 나온 개념은 바커하고 아까 국립, 미국 국립 적정 기술 센터. 그 다음에 세부 내용 적정 기술이 갖춰야 되는 구체적인 조건들. 자, 이게 나와. 조건들. 그게 네 번째 문단에 나온다. 아까 뭐 현지인이 써야 된다는 등. 알겠어? 현지인 스스로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 등. 공동체가 연합해서 자, 사회에 그랬어. 공헌할 수 있어야 된다는 등. 이런 것들이 여기에 속해. 그리고 현대사회는 최첨단 기술이 위기를 가지고 왔다면 이제 적정 기술이 더 필요해진 사회가 됐다라는 배경을 이야기한다. 그 다음에 이제 자, 이거의 사용 전개 방식, 여기에 사용된 전개 방식이 뭐냐?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나와 있거든. 이건 열거도 되고 병렬도 된다. 자, 첫째, 둘째, 셋째 열거도 되고 병렬형이라고 해도 돼. 어떤 거든 먼저 나와도 상관없어. 열거, 병렬형에 대해서 나왔고 여기에도 이만큼 글의 전개 방식이 이만큼이나 나오고 있어. 알겠어? 그리고 6, 7문단은 서로 대조다. 최첨단 기술은 지속 가능한데 자, 아니 잘못 말했어. 지속 가능에 취약해. 그런데 우리 누구는 적정 기술은 지속 가능해. 이해가 됐어? 알겠니? 자, 이 글을 한 문단을 요약하고 자기 말로 바꾼대. 자신의 말로 바꾼다는 게 뭘까?
주제를 써보라는 얘기야. 자, 뭘 써보라는 얘기야? 주제를 써보라는 얘기야. 적정 기술은 1960년대 중반 제3세계 빈곤 세계를 갖다가 개선할 수 있는 기술 방법을 개발하는 노력에서 출발했는데, 적정 기술 개념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적정 기술은 그 특성상 몇 가지 조건을 반드시 갖춰야 된다. 핵심, 이 조건의 핵심도 기술을 통해서 지역 주민과 공동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삶의 질을 향상한다는 적정 기술의 특징이 있다. 이러한 적정 기술은 현대사회에서 그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배경으로 한 적정 기술의 특성은 위기 상황에 취약한 최첨단 기술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현대사회의 각종 위기에 대한 해결 방안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인류의 행복 증진에 필요했던 적정 기술이 출현하기를 바란다. 자, 그러면 적정 기술은 지역 주민의 역량이나 삶의 질을 향상하고 현대사의 각종 위기에 대한 해결 방안이 된다는 점에서 지금 필요한 유용한 기술이다. 자, 이렇게 하면 된다. 자, 그러면 우리는 오늘 사실적 읽기를 했고, 사실적 읽기의 방안으로 적정 기술을 공부했어. 사실적 읽기. 자, 너희가 지난번에는 르누아르 삶의 기쁨을 노래하다. 자, 이게 들어가서 이걸 했고, 그 다음에 적정 기술은 무엇인가가 들어간다고 해서 했어. 더 읽어보기는 아직 모른다고 해서, 자, 다음에 너희가 진도를 올려주면 거기에 대해서 나가도록 할게.